삶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제이슨 무라즈, 가수.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파란 알약을 먹고 자신의 힘을 모른 채 지내거나 빨간 알약을 먹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대본 없이 현실을 깨닫게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빨간 알약을 먹을 기회를 갖게 된다. 이 투에서 나는 가정용 구급상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빨간 알약을 권했는데 그 알약들은 대개 기분 좋게 삼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빨간 알약을 권하는 입장에서 나는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우게 됐다. 예비 단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일 당신이 이 투의 원칙들을 믿고 따른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징표와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간 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새로운 책들을 소개받았는데 천체 물리학자 버나드 하이시의 매력적인 책도 그중 하나였다. 버나드 하이시의 책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내게 주어졌다. 한 번은 캔자스주 위치타시 근처에서 한 검사와 함께 야외에서 점심을 먹으며 2시간가량 멋진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때 그 검사가 이걸 읽어보세요 라며 불쑥 버나드 하이시의 책을 내밀었다. 그 검사에게 받은 버나드 하이시의 책 신에 관한 이론을 읽으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여러 자연 법칙과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라는 나의 생각과 믿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그의 말처럼 우주의 목적은 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경험해 보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신에게 놀라운 경험, 즉 찬미와 기쁨과 엄청난 재미로 가득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이번 실험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로 가능성의 장애에 영향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폭스바겐 제타 원칙의 필연적 결과를 다룬다. 폭스바겐 제타 원칙과 마찬가지로 이 실험은 생각과 감정과 믿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흔히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일들에서 출발한다. 우주는 절대 당신을 축복하길 멈추지 않아. 생각들은 그야말로 호련히 나타나 허공에서 곧장 우리를 향해 오는 것 같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생각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나타날 때 그걸 알아보는 것이다. 스티븐 킹, 작가. 세금 전문 업체인 H&R 블록이 어느 해 세금 시즌에 아주 인상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신의 돈 수십억 달러를 돌려받으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한 매점 직원이 거대한 미식축구 경기장 한 스탠드에 모든 의자에 500달러씩을 놓아두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기회와 큰 돈이 되는 일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광고였다. 우리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에 스스로 눈 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돈에만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정보와 징표들에도 눈 감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소 닭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1차원의 현실 안에 갇혀 지내면서 눈물방울만한 뷰파인더로 보는 세상을 그대로 믿으면서 모든 계산을 혼자 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후한 우리의 우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잃게 된다. 저 높은 곳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사랑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 거대한 가능성의 장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매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와 아주 명료한 징표들을 내보내고 또한 1년 내내 우리를 인도하려 애쓰지만 우리는 우리 의식에 의지하려 하기는커녕 이 광대하고 다차원적인 우주를 한낱
구두 상자처럼 조그만 공간으로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 날아오르는 것은 체스보다 어렵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다. 나는 내게 이렇게 많은 선함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 월트 휘트먼, 시인. 가능성의 장애에 도달하는 것은 간단한 일로 관심만 가져도, 그리고 보는 시각을 확대하겠다는 결심만 해도 가능하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뇌, 특히 전전두피질은 현실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룬다. 미리 정해놓은 초기 설정에 따라 수많은 자료를 처리해 분류할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걸러내고 처리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따라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것인지 등을 착착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보다 높은 차원, 그리고 보다 미묘한 에너지 영역에 속한 것들은 거의 다 배제되고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들, 즉 우리 몸속 감각들과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것들이 더 강화되어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된다. 우리 오감의 주파수 영역 너머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단 취급을 당하며 우리에게 무시되는 방대한 에너지 주파수들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들을 무시하는 우리는 그것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내와 위안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극초단파와 적외선 같은 것을 보지 못하지만 지난밤에 먹다 남긴 음식을 데워야 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돌린다. 마음과 의식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징표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라. 당신은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 더하기 의술은 기적 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버니 시겔 박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가능성의 장으로부터 믿고 따를 만한 안내를 받으라고 권한다. 그는 또 가능성의 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각종 치유책과 문제 해결책과 정보를 찾으라고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는 그러기 위해 의식의 공간들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라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가능성의 장을 활용하라고 말한다. 몇 해 전 마라톤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는 가능성의 장에 징표를 요청했다. 하루도 채 안 돼서 42페니가 그의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마라톤 거리 42km를 뜻하는 숫자다. 누가 수정구슬을 필요로 하나?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법을 볼 수 없다. 로알드 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저자. 가능성의 장은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담긴 종이 비행기들을 날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기도 한다. 우주는 그간 우리에게 각종 징표 내지 힌트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2002년 발간된 소설 벌들의 비밀 생활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퀸 라티파, 알리샤 키스, 다코타 패닝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만약 이 책의 저자 수 몽크 키드가 대담하게 우주를 향해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여기저기 떨어진 빵 부스러기들, 즉 징표들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1993년 수 몽크 키드는 그리스 크레타 섬의 팔리 아니스에 있는 한 수녀원에서 까만 얼굴의 성모 마리아상 앞에 허리를 굽힌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설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글 쓰는 일로 생활을 해나가기 힘들 것 같아 간호사 자격증을 땄고 29살이 될 때까지 공인된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을 큰 소리로 내뱉은 그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편 샌디와 두 아이와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한 이야기나 영적인 문제를 다룬 논픽션을 주로 썼다. 그레타 섬에서 돌아온 그녀는 침실벽이 온통 벌들로 도배된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의 1장을 썼다. 그녀는 한 작가가 이끄는 작가 수업 시간에 그 원고를 들고 갔는데 그 작가는 원고가 흥미롭긴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결국 그 1장은 단편 소설로 바뀌었고 곧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물론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 벌들의 이야기는 6년간 그녀의 머릿속 한 구석에 숨어 있었다. 6년간 논픽션 책을 2권 더 쓴 뒤 그녀는 딸 앤의 졸업여행으로 다시 그리스를 찾았다. 어느덧 그녀는 중년을 훌쩍 넘어선 나이가 되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애쓰고 있었다. 한때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에페소스의 조그만 집 밖에 있는 올리브 숲 안에서 그녀는 한 번 더 우주를 향해 물음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회고록, 엄마도 딸이었다 해서 그녀는 이렇게 반문한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기도하면 우주는 과연 그 기도를 들을까? 그 기도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애원은 일종의 마법 같은 생각 아닐까? 몇 년간 우주를 향해 던져온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소설과 관련해 한 번 더 물었다. 우주의 안내, 즉 분명한 징표를 원했던 것이다. 그녀가 그 조그만 예배당을 떠나 딸 있는 대로 바로 오는 순간 벌 한 마리가 그녀의 왼쪽 어깨 위에 날아와 앉았다. 딸이 반사적으로 그 벌을 날려보내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머리를 저으며 딸의 손을 치웠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맞아, 벌이야, 벌. 두 사람은 언덕을 걸어 내려와 성수가 나오는 샘 옆으로 갔다. 벌은 그때까지도 꼼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차를 몰고 관광버스가 있는 데로 돌아갈 때까지도 계속 그녀의 어깨에 앉아 있었다. 정말 신기하다는 듯이 그녀의 딸이 말했다. 대체 이 벌이 어떻게 된 거지? 엄마한테 완전 꽂힌 것 같잖아. 그녀가 말했다. 이 벌은 지금 내게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6년 전에 쓰기 시작했던 소설을 끝내라고 말하는 거야.